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법이 정하는 청년의 나이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고 정부 부처와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청년 나이의 모순이 있다는 지적은 계속되어 왔는데요. 선거를 의식한 정책이라며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청년들의 생각은 어떤지 오늘 MG 티키타카에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현장 리포트에서는 대구 아트페어 소식 전해드립니다. 11월 3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방향으로 성서 나들목 일대 속도 약간 줄이는 모습이고요.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 가까이 하면서 차량 증가로 인해 정체 보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먼저 작업 중인 곳이 있는데요. 청호로 관계삼거리에서 무항내거리 방향으로 관계삼거리 150m 지난 지점 1차로와 2차로 쪽으로 차선 긋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구간 차간 간격 좁혀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어제는 11월 늦더위로 낮 최고 기온 29.4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은 대구와 김천 모두 25도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경북 북부부터 내리기 시작해 차차 대구와 경북 남부로 비가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비가 그치고 기온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4.1도, 습도는 83%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 나오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와 경기 악화로 최근 대구 동성로 일대 곳곳에 공실이 많아지고 있죠. 동성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대구시와 대구권 대학들이 이런 빈 건물들을 임대해서 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을 유입시켜서 침체한 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건데요.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대구 한의대 등 대구권 12개 대학 총장 등은 오늘 총장 협의체를 발족하고 도심 캠퍼스 타운 조성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네, 대학들이 모인 도심 캠퍼스는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예를 들면 빈 건물을 임대해서 경북대 음악 동아리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고 동성로에 가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고 시내에서 버스킹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외식학과 같은 경우에는 빈 건물에 조리실을 만들어 실습실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동성로 시내에서 시식회도 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더 발전하면 동성로에서 가게를 연다든지 창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대학 공동기숙사, 강의실, 공동기자재 제공 공간, 학습 연구 공간, 운동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네, 창업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학교 밖에서 강의를 듣는다거나 활동을 하는 게 가능한가요? 네, 원래는 현행법상 학교 내에서만 대학 정규교과 수업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 캠퍼스 조성 초반엔 동아리 활동 등 추가 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심 캠퍼스를 이용하고요. 향후 대구시는 교육부와 협의해서 실제 강의실을 동성로 도심에 만드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건물을 임대하는 비용은 교육부 재원으로 마련할 계획이고 부족하면 시비도 투입될 방침입니다. 네, 도심 공동화와 지방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 볼까요? 네, 대구시청 신청사가 대구 달서구에 2030년 상반기에 완성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2025년 5월에 신청사 건립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내년 3월 초까지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4월 대구시 의회에서 매각 동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이후 5월부터는 공유재산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대구시가 비자
빚을 내서 신청사는 짓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잖아요. 건립 비용 어떻게 마련이 됐을까요? 네, 대구시는 시 공유재산 중에서도 성서 행정타운, 칠곡 행정타운, 중소기업 명품관, 기존 동인청사 건물과 주차장 등 5곳을 매각해 건립비 4,500억 원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5곳의 현재 공시지가는 1,700억 원, 추정 감정액은 3,270억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공유재산을 매각한 비용과 기존에 모아뒀던 신청사 건립 기금을 활용하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청사 설계비가 반영되도록 추진합니다. 또 내년 상반기 조직 개편 때는 전담 부서인 신청사 건립 추진과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네, 신청사 건립에 다시 속도가 붙는 모습이네요.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대구 지역 사회 초년생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 희망적금 사업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도입된 이후 5년 만인데요. 대구 청년 희망적금은 대구 경북에서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 원씩 1년간 120만 원을 저축하면서 계속 일을 하면 대구시가 120만 원을 지원해서 총 240만 원의 목돈을 얻게 되는 사업입니다. 폐지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올해 역대 최대로 세수가 부족한 탓인데요. 국세 감소가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지면서 대구시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청년 희망적금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청년 사업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돕는 각종 사업들도 축소되거나 폐지될 전망입니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내년 청소년 관련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 90%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구에서는 학교 폭력 신고센터와 청소년 노동자 부당 대우를 해결하는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사업 등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오는 6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예산 소식도 차후 들어보기로 하고요.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들을까요? 네, 대구지법이 선거 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2021년 선거 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20만 원을 주고 2022년 1월에는 같은 사람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구청장은 1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지 않아서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중앙일보 백경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자영 50m에서 금메달을 딴 지우찬이라고 합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해서 금메달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어서 너무 기뻤던 것 같고 요즘은 그래도 금메달 땄던 게 실감은 되는데 이제 또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영을 처음 한 거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수영부를 모집한다고 안내문을 나눠주셔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서 처음에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힘들어서 하고 싶지 않아 했었던 것 같은데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기록을 줄여가라는 그런 성취감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힘쓰는 부분이 남들보다 좋은 것 같고 순발력이나 탄력이 좋아서 제가 단거리 부분에서는 강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50m는 시작부터 끝이 그냥 실수 하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스타트에서 터치까지 하는 그런 부분을 제일 신경 쓰고 있고요. 100m 자세도 고쳐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있을 선수권이나 파리올림픽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수영 대표팀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대구시청 수영팀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MZ세대들은 정치와 사회 이슈,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까요? 젊은 그들의 생각을 펼쳐보는 MZ 티키타카. 대구 수성구의회 김경민 부의장, 대구 북구의회 오영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청년하면 두 의원님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은 이 청년의 나이 기준을 놓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된 바 있는데 이 나이의 기준, 이게 청년들에게 꽤 중요한 이슈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나이 기준의 법령에 따라서 지원책들이 근간이 돼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사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이제 청년 나이를 현행법상 그러니까 19세에서 34세로 돼 있는 거를 네. 1년에 한 살씩 해서 단계적으로 39세까지 올라가자는 얘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나이의 주에 대해서 사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네.
나이 얘기를 청년만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좀 전체적으로 보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너무 청년에만 나이를 두고 계속 뭐 청년 나이를 올리겠다니 낮추겠다니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좀 반영이 안 됐다는 느낌을 사실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청장년층까지 다 아우러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요. 저는 좀 세부적으로 보는데 네. 사실 지금 청년기본법이 보니까 2020년에 제정이 됐었는데 네. 실제로 이전에 이미 저희 같은 기초의회나 아니면은 광역 단위의 그 지방자치제도에서 네. 조례 형태로 해서 2015년도에 서울특별시에서 청년기본조례를 만들었어요. 네. 이 당시는 34세였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상향이 됐었고 그래서 39세까지 왔었고 실제로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경우는 45세까지 청년으로 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냥 이렇게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청년 범위가 너무 넓어요. 네, 네,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청년 범위를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면은 결국은 뭐 청년들을 도와주는 사업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나이의 연령대가 없다 보니까 이거 네. 넓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네, 청년 범위가 넓기도 하지만 청년의 기준 나이가 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죠. 네. 재미난 사례를 하나 들고 왔는데 네. 혹시 그 유엔에서 청년 기준을 65세까지로 늘렸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65세까지요? 예, 지금도 유엔 새로운 연령 구분이라고 검색하면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네.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65세까지는 청년이고 65세 이후로는 노년이다. 이렇게 이제 지정했다는 그런 풍문이 많이 돌았었는데 네. 저도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한 언론 매체에서 유엔 인구 분야를 담당하는 유엔 인구 기금과 네. 세계 보건 기구에 직접 문의를 해봤다고 합니다. 관계자들의 답변은 왜 이런 정보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 잘못된 정보다라고 밝혔었고 실제로 유엔 인구 기금과 세계 보건 기구는 각종 통계에서 청년을 15세부터 24세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는 좀 사회 통용적으로 훨씬 청년 범위를 짧게 잡고 네. 있죠. 유엔에서 정한 청년 기준은 65세까지이다 알고 계셨던 분들은 아쉬워하실 텐데 하물며 제도와 네. 정책에 따라 청년 나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들지 못하시는 분들이 네. 느끼는 실망감도 크시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믿었다는 사람이 꽤 많은가 봐요. 저도 그저께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젊어진다는 거는 연령을 뭐 막론하고 다 좋아하는 내용이니까 그냥 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저런 내용이 나왔으면 기분 좋을 만한 내용이긴 하죠. 네. 기분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이 네. 있는데 그거 내가 대상인 줄 알았는데 대상이 아니었다. 아이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지금 많을 것 같네요. 자,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에서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봅니다만 이게 법이나 제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조금 자세히 볼까요? 제가 이거를 좀 자료를 보다가 네.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이게 그 그러니까 고용적인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복지 형태로 보느냐 아니면 금융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나이가 달라요. 고용과 복지와 금융이요?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청년 기본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19세에서 34세까지로 네. 보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중앙 형태의 이제 사업들이 내려올 때는 보통 여기 기본이 돼서 나오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자체에서 하는 자체 사업이다. 이럴 땐 또 청년 기본 조례에 일가하기 때문에 또 청년 기본 조례를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보통 제일 많이 있는 게 19세에서 39세거든요. 또 그 나이로 오기 때문에 중앙 사업이냐 아니면 지방 지자체. 사업이냐, 네네, 아니면은 또 이제 공기업의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너무 헷갈리게 따로 되죠. 적용이 되나 봐요. 네네. 저도 이 기본법 얘기를 좀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이 청년 기본법과 청소년 기본법만 보더라도 각 법률별로 정의한 청년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이 겹칩니다. 청년 기본법에서는 청년의 기준을 네.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로 잡는데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 이하로 잡고 있어요. 그럼 19세에서 24세는 청년이면서 청소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단서를 어떻게 달아놨냐고 하면은 다만 다른 법률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후단해놨어요. 이 헌법과 개별 법률 사이를 연결시켜서 이 헌법 이념을 구체화하는 매개 법률의 역할을 기본법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정의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사회 곳곳에서 이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한 입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나이가 이렇게 겹치는 게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 실무를 보는 공무원분들의 얘기를 해보면 좀 우려스러운 게 많은 게 아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이면서 청년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청소년 참여위원회나 아니면 청년 정책기구나 이런 데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그리고 청소년 지원 사업인데 갑자기 청소년 참여위원회 하면 저희가 대학생이 있다는 생각은 사실 못 하잖아요. 근데 대학교 4학년이 또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의견들이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좀 좁혀서 이거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청년이라는 규정을 처음에 졌던 이유도 이 사회적으로 출발했던 거 보면은 청년 실업 문제 때문에 청년 기본법위가 처음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네. 근데 그렇다는 말은 청년의 사회적인 이 진출을 돕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뭔가 이 연령대를 늘리고 그리고 그 지원자들의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계속 약간 이 정책의 처음 취지와 좀 반대돼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회적으로 청년이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 묶이는 젊은 세대 안에서도 결혼 여부, 자가 여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맞아요. 지원 사업의 대상이 여러 갈래로 갈리기 때문에 이 통계적으로 이 나이쯤에는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더라. 통계적으로 이 나이 때는 대학생이다. 네. 이 나이 때는 이제 자가 이제 소유 집을 준비하더라. 이런 데이터 값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원을 받아야 하고 지원 사업 공고가 뜨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매번 헷갈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통용할 수 있는 통일된 형태의 나이 기준, 세대 분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열심히 주장하시는 거 보니까 뭐 개별적인 사업의 대상이 되고 안 되고 뭐 헷갈리고 희비가 엇갈리는 면도 있지만 청년들이 나이 기준에 민감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개인적인 생각했을 때는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청년의 이제 뭐 저축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줬던 청년 도약 계좌 같은 게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자 부분이나 돈을 더 주는 거니까 그런 것은 혜택을 더 받고 싶어서 민감한 부분이 있고요. 그건 보통 보면은 34세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법을 좀 중심으로 한 건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희 또래들도 그렇고 좀 민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 수성구에서 하는 그 청년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 친구들이 면접을 보러 갈 때 옷을 대여해주는 걸 하고 있어요. 정장대요. 네네. 근데 그거는 또 청년 기본 조례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39세예요. 근데 또 생각보다 그 연령대가 그만큼 많이 또 빌리러 오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나이에 민감한 게 앞서서 의원님이랑 얘기했던 거랑 좀 동일한 맥락인 것 같은데 나한테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뭐 월세 지원이나 아니면 이자 지원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가 굉장히 민감한데 또 그 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저는 좀 물음표인 것 같아요. 이 나이 기준에 왜 주목을 하게 되냐면 기준에 따라 지원 정책 대상자와 비대상자로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생애 주기별로 지원 정책이 세분화되어 있으면 국민 누구나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에 따라서 지원 정책이 세분화되어 있으면 나는 청년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비대상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중년의 단계로 넘어섰으니까 우리 국가가 중년 세대에 맞는 정책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이제 좀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세대별 기본법을 또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법에서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 대다수가 혼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청소년 기본법은 있고 아동 기본법은 논의의 단계에 있지만은 중장년 기본법, 노년 기본법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헌법 제34조에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를 향상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기본법은 있고 노년 기본법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입법 부작위에 해당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법정으로 청년 나이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재정 예산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또 한정된 재원인데 나이만 높아버리면 대상만 막 늘어나는데 부작용이 생기진 않을까 우려하는 분이 많은데. 저는 그래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을 그냥 조금 아까 오늘 선거라는 내용이 좀 나오던데 이런 정치적 형태가 아니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좀 생애 주기별이든 비슷한 거를 묶어놓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좀 뿌리를 펼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거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 같은 지방자치제도에서 많이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게 되면은 상위 법령과 그리고 조례가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례 같은 경우는 네네 사실은 기본 법이라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만드는 건데 이것도 안 맞는 현실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노인과 관련된 얘기나 아니면 이전에도 저희가 한번 다뤘던 국민연금처럼 지금 나이에 대한 게 너무 흩어져 있어요.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나서서 나이에 대한 규정을 확실하게 짓고 그 규정의 뿌리를 둬서 우리가 만드는 형태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수성구 같은 청년 정책도 그렇거든요. 청년 기본 조례 안에서 그 근간이 되는 사업들이 계속 퍼져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정부나 근간이 되는 조례 제정이 있어야 된다. 정부나 국회 역할에서는 좀 이걸 정리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세수 부족이 앞으로 또 계속 예상이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청년 단어 사용에 절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청년이라는 단어가 생긴 지 1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매력적인 마케팅 용어 중에 하나임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용어를 남발한 정책들도 함께 남발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사전적 의미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사람 혹은 성년 남자인데 과거에는 그 대상이 20, 30대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쵸. 거기에 맞춰서 이미 각 지자체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 행하고 있는 생애 주기별 복지 정책, 지원 정책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이걸 세대별로 다시 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중이 또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이 청년이라는 단어의 정의, 이게 사전적 정의, 정책적 정의 그리고 사회적 정의까지 좀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봤습니다. MJ 티키타카 북구의회 오영준 의원, 수성구의회 김경민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16회 대구 국제 아트페어가 어제 개막을 했거든요. 현장에 서유리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3대 아트페어 중 하나인 디아프의 VIP 프리뷰 현장 다녀왔습니다. 6개국 116개 갤러리가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4,500여 점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회화, 조각 등의 작품을 비롯해 대구 현대미술제 어제와 오늘 도전과 저항의 역사라는 제목의 특별전도 열리고요. 또 강연 프로그램인 라이브룸 토크와 도슨트 투어까지 진행됩니다. 먼저 현장으로 가보시죠. 이 작품 마음에 드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이 작품은 이제 인간을 주제로 그 강렬한 색과 형상을 이제 표현을 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들이 보이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작가님이 작업을 하신 연도랑 날짜를 순서대로 기입을 한 것입니다.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요즘 그림이 정말 오브제, 콜라주, 그다음에 뭐 다양하게 그 입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공간이 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의 그런 그림도 있고 해서 정말 미술이 다양해졌다. 근데 그게 또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양한 갤러리와 작가들 작품을 보면서 요즘의 미술의 동향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좋네요. 구미에 살고 있는 조형준이라고 하고요. 필리핀 작가분이신데 브릭이라는 분이시고요. 이분은 제가 본 모든 형태의 그림의 얼굴에 손 형태를 지니고 그 손으로 다양한 어떤 느낌과 어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상적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작가분들도 찾아볼 만한 좋은 작품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구가 이런 미술 전시로도 더 많이 유명해져서 국제적인 더 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라이브룸 강의나 도슨트 투어 참여하면 작품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라이브룸 토크에서는 컬렉터가 작품을 수집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를 공유하고요. 또 컬렉팅에 관한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도 마련합니다. 회당 50분 정도로 진행되는 도슨트 투어에서는 전문 미술 해설가의 설명을 들으면서 디아프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전시에 참여한 갤러리 회원의 김혜원 대표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갤러리 안에만 있다가 이렇게 많은 시민 관람객들 만나 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가격이 뭐 어느 정도 하는지 또 새로운 작품 뭐 나온 건 없는지 어떤 작품들이 조금 괜찮을지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 부스에서 좀 주의 깊게 이제 보실 만한 작품은 이우환 선생님의 78년도 작품 프롬 라인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지금 뭐 사이즈도 80호 정도로 대작이지만
요즘 이제 프롬 포인트, 프롬 라인 7, 80년대 작품들이 굉장히 이제 귀하고 그리고 이건용 선생님이 지금 뉴욕 구겐하임에서 이제 전시 중이신데 구겐하임 전시를 기념해서 올해 나온 파나 작품이 있어요. 76-2번 이제 바디 드로잉 하트 파나 작품인데요. 이 작품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작품입니다. 전시장에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 MZ 세대들이 이제 많이 눈에 띄는데요. 미술품 호황 시기에 이제 많이 작품들을 구입하시고 또 여전히 지금 오시는데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계속 지금 두드러지게 보일 전망입니다. 네, MZ세대 얘기 나왔는데 전시장에서 그런 젊은 분위기가 느껴졌나요? 네, 관람객 중에도 젊은 층이 많았고요. 네. 재테크 수단으로도 미술품이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소장하고 싶은 작품을 위주로 젊은 층은 컬렉팅을 한다는 점이 바람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전시장에서는 삶의 위기에 대한 해답을 실험적인 전시로 풀어낸 청년 미술 프로젝트도 열리고 있었는데요.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디아프에 대한 이야기 전병화 운영위원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알렉스 카츠가 또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 많은 작가인데요. 이번에 로라 13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 알렉스 카츠의 원화가 전시될 예정이니 꼭 보시고 데이비드 호크니 뭐 등등 굉장히 많은 그 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특별전을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지금 미술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실험 미술이거든요. 그래서 저번 달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1960, 70년대 실험미술이 전시가 되었고 또 구겐하임까지 전시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험미술이 대구 현대미술제에서 시작이 됐고 그 실험미술이 대구가 중심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아카이브적인 전시입니다. 아카이브 자료와 대구 출신의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동시에 전시될 예정이니 꼭 빠지지 마시고 관람하시면 실험미술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디아프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되니까요. 이번 주말엔 미술의 매력에 빠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1월의 날씨가 마치 여름으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어제 대구의 낮 기온이요 27.3도까지 올랐는데 오늘도 24도 예상된다고 하네요. 주말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 대부분 지역에 가을비가 내리면서 이 때늦은 더위는 물러가고 기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대비하셔야겠네요. 11월 3일 아침의 광장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